당신이 없으면 이 빚은 누가 갚고 우리는 누구랑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태수는 반지하 방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채 손에 쥔 수면제 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18개월 만에 증발했습니다. 68세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몰락의 끝에 서기까지 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년 전 봄 한태수의 은퇴식은 화려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공장 장실 앞에는 직원들이 보낸 꽃다발이 질비했고 후배들은 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5년. 25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60살 정년을 맞기까지 한태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을 닦던 시절부터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던 계장 시절을 그리고 마침내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소장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회사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은퇴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수는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꽃다발은 이미 시들기 시작했고 뒷좌석에 쌓인 기념품 상자들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아내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퇴직금 5억 원, 그동안 모아둔 예금 1억 원. 합쳐서 6억 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 생활비 300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포함하면 350만 원. 연간 4,200만 원.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 12억 6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6억으로 어떻게 30년을 버텨? 거기에 아들의 결혼 자금은 생각도 못했고 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 예기치 못한 경조사비,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태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35년을 바쳐 일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는 되기 싫은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은 관성처럼 움직였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었고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었지만 식탁 앞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글쎄, 산책이나 할까? 태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현관문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정자에 가면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정년 퇴직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결국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며 산책했고 택배기사는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수만은 멈춰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태수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온갖 걱정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고 딸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영수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고 자신도 최근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억으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태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6억 원은 이미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 후면 3억, 20년 후면 바닥. 그리고 그때 자신은 80대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나는 무능한 아버지야. 그 생각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한태수는 평생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에게 고생시키지 않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은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불려야 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불안은 그렇게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옛 친구 정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다.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한턱 쏴야지. 정수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사이였지만 졸업 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수는 공장에서 일했고 정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태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요즘 괜찮은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 너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자. 정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투자? 그래, 부동산이야. 요즘 세상에 월급쟁이로는 못 사는 거 너도 알잖아.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지. 레버리지. 태수는 그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수의 말투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 요즘 월세로만 500만 원씩 벌어. 건물 하나 사놓으니까 편하더라. 너도 퇴직금 있잖아. 그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제대로 굴려야지. 500만 원. 그 숫자가 태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태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불안에 잠식된 영혼은 이제 유혹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35년의 땀을 18개월 만에 증발시킬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태수는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정수를 만났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띈 것은 새하얀 외제차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 태수가 평생 타본 적 없는 차였습니다. 태수야. 여기. 정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고 옷차림새는 백화점 쇼윈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나야 뭐. 요즘 건물 장사가 잘 돼서 말이야. 정수는 태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고깃집 룸에 앉자마자 정수는 한우 특등심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태수는 가격표를 흘끗 봤습니다. 1인분에 8만 원.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태수야, 너 퇴직금 얼마나 받았어? 5억 정도. 5억? 그거면 괜찮은데. 나도 퇴직금이 그 정도였거든. 근데 그걸 은행에 넣어뒀다간 쥐약이야. 정수는 고기를 굽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건물 하나 샀어. 대출 끼고 말이지. 지금 그 건물에서 월세만 500만 원씩 나와. 1년이면 6천만 원이야. 10년 뒤엔 원금 뽑고도 건물은 내 거지. 500만 원. 태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얼마나 받은 건데? 7억. 건물값이 15억이었거든. 5억은 내 돈, 7억은 은행 돈, 나머지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채웠어.
태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7억이라는 빚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많이 내도 괜찮아? 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태수야, 세상이 바뀌었어. 요즘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부자가 되는 거야. 내 돈만 갖고 하면 평생 가도 빌딩주 못 돼. 레버리지.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35년 동안 공장장까지 했잖아. 신용도 좋을 텐데 뭐. 내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한테 연결해 줄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드림 컨설팅 상무이사 강민호. 태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내내 정수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말, 아들 유학 보낸 이야기, 아내와 유럽 여행 다녀온 이야기. 태수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의 벤츠와 자신이 탄 시내버스의 간격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수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네, 정수 사장님 소개시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태수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을이 되는 자리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림 컨설팅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10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부동산 시황판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태수 사장님. 강민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갈한 양복에 각진 안경, 그리고 악수할 때의 적당한 힘. 모든 것이 계산된 듯 했습니다. 앉으시죠.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정수 사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35년간 대기업 공장장 하시다가 정년하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강민호는 태수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수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민호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퇴직금 5억 원으로는 30년을 못 버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바닥이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모습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호는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돈을 제대로 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 그게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강민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입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역세권 구도심 코어 상권입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고요. 1층은 식당, 2층부터 5층까지는 소형 사무실과 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 총합이 600만 원 나옵니다. 6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건물 가격은 15억입니다. 15억.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억이면 제가 가진 돈으론. 사장님,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5억 넣으시고 은행 대출 5억, 그리고 세입자 전세금 5억으로 채우는 거죠. 그럼 건물은 사장님 겁니다. 강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6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200만 원 빼면 400만 원 남습니다. 1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어 보이는데요.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신축은 프리미엄 붙어서 비싸요. 이 정도 건물이 실속 있습니다. 구조는 튼튼하고 세입자만 잘 관리하면 20년은 거뜬합니다. 강민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물건 보는 사람이 사장님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결정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태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태수의 손에는 건물 사진과 수익 분석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봤는데. 영수는 국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투자요? 상가 건물인데 월세가 600만 원씩 나온대. 퇴직금으로 사면 우리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아서. 아들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투자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경기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입지랑 월세 수익이지. 태수는 강민호에게 들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얼마인데요? 15억. 뭐? 영순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15억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그래요? 우리 돈이 6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야. 5억은 대출 받고 세입자 전세금 5억으로 채우면 돼. 당신 미쳤어요? 우리 나이에 5억씩이나 빚을 진다고요? 영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이건 투자야. 빚이 아니라. 빚은 빚이지 뭐가 달라요? 만약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건물값이 떨어지면요? 우리 나이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태수는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당신 고생시킨 적 있어? 내가 언제 잘못된 결정 한 적 있냐고. 그건 그렇지만 나만 믿어. 정수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나도 할 수 있어.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수 아저씨는 사업가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월급쟁이셨고요. 부동산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거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수수료 받으려고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준혁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내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야. 태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가장으로서 쌓아온 권위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건데 왜 믿지를 못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강민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계약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매매 계약서, 대출 신청서, 중개 수수료 납부 확인서. 태수는 하나하나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장님도 건물 주십니다. 강민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수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건물 샀어. 걱정하지 마. 우리 잘 될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태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강민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월세 6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나이에 5억씩이나 빚을 진다고요? 태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68세 남자.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불안한 눈빛.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미줄은 그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계약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통장에 처음으로 월세가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600만 원 드림빌딩 임대료. 태수는 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600만 원. 평생 월급으로 받던 금액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일하지 않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여보, 봐. 월세 들어왔어. 태수는 아내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무표정하게 통장을 보고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내내 계속된 냉전이었습니다. 즉, 태수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봐, 내 말이 맞았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이자 200만 원을 빼고도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순수익은 35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년이면 4,200만 원, 10년이면 4억 2천만 원.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어.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달 태수는 건물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의 건물. 그 말이 입에서 달콤하게 굴러다녔습니다. 5층짜리 건물 앞에 서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1층 식당에서는 점심 손님들이 북적였고 2층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과 4층 사무실에서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1층 식당 주인이 인사를 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 네. 건물주 한태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서 장사한 지 5년째인데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태수는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니 방수 시트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좀 손봐야겠네. 하지만 태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제대로 들어오면 됐습니다. 수리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수는 1층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자신의 건물에서 먹는 밥은 왠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된장찌개 맛있네요. 옆 테이블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건물의 식당이 맛있다니. 작은 것에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태수는 아들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너 정장 사야 되지.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아니야. 면접 볼 때 옷이 중요해. 아빠가 사줄게. 백화점에서 태수는 200만 원짜리 수입 정장을 샀습니다. 준혁은 부담스러워했지만 태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가 이제 건물 주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계산대 직원이 고객님 카드 되세요라고 물었을 때 태수는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딸 수진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수진은 거절했지만 태수는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비싼데요. 80만 원이나. 됐어. 내 친구들 다 들고 다니잖아. 우리 딸만 초라하게 다니게 할 수 없지. 아내에게는 고급 한정식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거. 영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돈 쓰는 게 너무 해픈 것 같아요. 해프긴.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 정도야. 그래도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걱정 마. 다 계산돼 있어. 태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태수는 친구들을 건물 1층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넷이 모였습니다. 야, 태수야. 내가 건물주가 됐다며? 그래, 뭐. 운이 좋았지. 태수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럽다, 정말. 우리는 퇴직금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도 안 나와. 그러게. 나도 처음엔 겁났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친구들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물주 한태수를 위하여. 건배. 취기가 오르자 태수는 더 신이 났습니다. 야, 내가 다음 달부터 너희들 저녁은 다 살게. 오, 그래? 건물주 위력이 대단하네.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나온 식당 주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층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건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요. 물이요? 네. 3층에서 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부랴부랴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2층 화장실 천장에는 갈색 물자국이 번져 있었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빨리 고치셔야 해요. 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쓰잖아요. 태수는 배관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와서 확인한 후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수도관 교체 공사 350만 원. 350만 원이요? 네. 배관이 30년 넘어서 완전히 녹슬었어요. 이참에 3층부터 1층까지 전부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달 순수익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2층 화장실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1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2층 학원 원장은 계속 불평했고 태수는 매일 건물로 나가야 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다음 주 이번엔 옥상 누수 문제가 터졌습니다. 5층 사무실 천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장님,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저희 컴퓨터 다 망가져요. 5층 세입자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방수 공사 견적 500만 원. 태수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건물 문제가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1층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었고 외벽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매달 수리비로 100만 200만 원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수익 350만 원은 200만 원으로 다시 1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강 실장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줬지? 태수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래된 건물이면 당연히 수리비가 들어가죠. 그래도 월세 수익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괜찮긴요. 매달 수리비로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닌데. 그럼 세입자들한테 관리비를 좀 올리시든가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태수는 허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신도시 복합 쇼핑몰 다음 달 그랜드 오픈. 화면에는 거대한 쇼핑몰이 나왔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니 자신의 건물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지은 거야? 태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건물 살 때 왜 이걸 몰랐지? 아니, 강 실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오픈 2주 후 1층 식당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왜요? 다들 신도시 쇼핑몰로 가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주차도 편하고. 그래도 여긴 역세권인데요. 역세권이어도 사람들은 새 건물로 갑니다. 솔직히 우리 건물은 너무 낡았어요. 식당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월세를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월세를요? 얼마나요? 지금 1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 수익이. 사장님도 장사 안 되는데 붙들어 두는 것보다 제가 계속 있는 게 나으시잖아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돌아간 후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후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 안내 기존 4.5% 7.2%.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이자 200만 원 3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를 확인하니 기준 금리가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월세 600만 원에서 이자 350만 원, 수리비 10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거기서 관리비와 세금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러려고 건물을 산 게 아닌데. 3층 사무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4층도 공실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쇼핑몰 안에 있는 새 오피스텔로 다들 옮겨갔습니다. 월세 수익 600만 원, 400만 원. 이자 350만 원을 내고 나면 50만 원. 거기서 수리비를 내면 적자였습니다. 태수는 매달 예금에서 돈을 빼서 건물 유지비를 채웠습니다. 6억 원이던 예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다시 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과 수진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600만 원의 달콤함은 이제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수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 건물 팔 수 있을까요? 지금요? 사장님, 지금 팔면 손해예요. 그래도 이대로는 못 버티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입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언제인데요?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태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태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수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영수는 태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이 방법 찾아봐요.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말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처음으로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여보, 준혁아, 수진아. 다 같이 앉자. 거실 테이블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수는 건물 관련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내역서, 월세 명세서, 수리비 영수증. 내가 너희들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게 있다. 준혁과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상황이 좋지 않아. 월세 수익이 반으로 줄었고 대출 이자는 올랐어. 지금 매달 적자야. 영순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나 마이너스인데요? 평균 100만 원 정도. 예금에서 빼서 메우고 있어.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 아빠,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예금 다 떨어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견을 듣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건물 팔 수는 없어요? 팔려고 해도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에 내놨는데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와. 그럼 수진이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공실을 채우는 게 먼저 아닐까요? 3층이랑 4층 비어 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 신도시 쇼핑몰 때문에 이쪽 상권이 죽었거든. 영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월세를 낮추면 어때요? 지금은 적자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나마 나아지잖아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월세를 낮추면 수익이 더 줄어드는데. 하지만 빈 건물 놔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저렴한 월세를 찾는 소상공인들이 많대요. 태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독단이 아닌 함께 찾는 해법이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다음 날부터 태수는 건물 앞에서 직접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3층, 4층 사무실 임대 파격 할인. 68세 남자가 추운 겨울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고는 휙 던져버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월세 얼마예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3층은 80만 원, 4층은 70만 원입니다. 시설은 어때요? 솔직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역세권이고 주차는 가능합니다. 남자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태수는 남자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벽, 낡은 창문, 삐걱거리는 바닥.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단지는 500장을 뿌렸지만 계약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저녁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순이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응, 괜찮아. 태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3층 보고 싶은데요. 30대 여자였습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도시 쪽에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요. 조용하고 저렴한 곳 찾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자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긴 했지만 창문이 커서 채광이 좋네요. 디자인 작업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월세 8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계약할게요. 태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요즘 같은 경기에 80만 원이면 양심적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태수는 건물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절망 속에서 찾은 첫 번째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1층 식당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정말 월세 못 깎아주시겠어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빈 건물보다는 낫잖아요.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100만 원이요. 제가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식당 주인은 한 달 수익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40%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식당 주인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수는 씁쓸했습니다. 월세 수익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나가면 1층이 텅 비게 됩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3층 디자이너도 다들 힘들게 살고 있어. 그 깨달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한 달 후 2층 학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 말로 나갑니다. 네. 왜요? 학생이 안 모여요. 신도시 쪽으로 다들 가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원장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3천만 원 돌려주셔야죠.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금 잔고는 4억 5천만 원. 3천만 원을 빼면 4억 2천만 원.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원장이 나간 후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층 사무실 세입자도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세금 2,500만 원. 한 달 사이에 5,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금은 3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세 수익은 이제 3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출 이자 35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건물 월세 수익으로는 대출 이자를 못 갚겠습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건물 담보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DSR 규제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담보 자산이 있으세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요? 시세가 어떻게 되시죠? 5억 정도요. 그럼 아파트 담보로 2억까지 가능합니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을 산 집, 아이들이 자란 집, 그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영수는 식기를 닦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집을요? 응. 건물 대출 이자를 못 갚겠어. 영수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태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집까지 걸면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건물 팔아요.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팔아봤자 손해야. 15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도 안 받을 거야. 그래도 집은 지켜야 해요. 우리 살 곳은 남겨놔야죠.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그날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억 원도 바닥났습니다. 대출 이자, 건물 유지비, 생활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태수는 제2금융권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가능합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지셨네요. 금리는 15%입니다. 15%요? 네. 그것도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월 이자 125만 원. 하지만 3개월 후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급하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채였습니다. 안 됩니다. 월 이자 3%예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월 3%, 연 36%.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빚이 빚을 낳았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갔습니다. 1년 후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감정가 12억 원. 하지만 낙찰가는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원에서 대출 5억 원, 제2금융권 대출 1억 원, 사채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5억짜리 건물을 사서 최종적으로 건진 돈은 1억 5천만 원. 자기 돈 6억 원 중 4억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압류. 빨간 딱지가 현관문에 붙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 이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태수 가족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 네 식구가 살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이사 첫날 밤 태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수는 짐을 정리하다 말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요. 어떻게 그만해? 당신한테, 애들한테. 이게 뭐야? 태수는 무너졌습니다. 남자가 흐느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무슨 시작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영순이 태수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빚은 누가 갚고 우리는 누구랑 살아요? 돈 없어도 우리 식구같이 있으면 돼요. 태수는 가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5년을 일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풍족한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 태수는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신문 9일란을 펼쳤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모집 나이 무관. 68세. 늦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택시 기사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차고지로 오세요. 태수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다시 일하기로 했어. 영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야간 알바 구할게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트 계약직 알아볼게요. 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태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던 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태수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68세 남자의 새로운 유니폼이었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차고지까지는 버스로 40분. 차 안에는 새벽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배달 기사, 공사장 인부. 모두 고단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구나. 씁쓸했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하자 반장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15번 차량. 오늘도 안전운행. 네. 태수는 낡은 소나타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딱딱했고 핸들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 핸들을 잡는 순간 태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운행 시작합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첫 손님은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35년 동안 출퇴근하며 닦은 안전 운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운전 정말 안정적으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내리며 5만 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주려는데 손을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세요.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운행은 16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다시 태우고. 반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취객을 만나 욕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잘못 들어 항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참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매일 밤 차고지에 차를 반납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일일 수입 25만 원. 거기서 회사 수수료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8만 원. 한 달이면 540만 원. 거기서 생활비를 빼고 빚이자를 갚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빚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한 달 후 태수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 540만 원. 예전 건물 월세 600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건 땀 흘려 번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영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대리운전 끝났니? 네. 오늘 손님 많았어요. 준혁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수진도 마트 계약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네 식구가 힘을 합쳤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70대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가주세요. 네, 할머니. 차 안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기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어머,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 나이에 택시 운전 힘드시겠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재산이더라고요. 태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나이 들면 몸이 재산이에요. 네, 할머니도요. 할머니가 내린 후 태수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건강이 재산.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핸들을 잡느라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16시간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빚이 줄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던 빚은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혁은 대리운전을 계속하며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수진도 마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이 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네 식구가 반지하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상여금 받았어요. 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빚 갚는 데 쓰세요. 수진도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보너스 나왔어요. 여기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돈은 너희가 써. 아빠, 우리도 이 집 식구잖아요. 같이 갚아야죠. 영순이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 마음 받아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태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짐을. 아빠, 짐 아니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이제 70세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만 더 일하면 완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수지는 대학원 진학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하면 아빠랑 엄마 모시고 살게요. 괜찮아. 너희끼리 살아라. 아니에요. 저 결혼해도 우리 같이 살 거예요.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영순이 태수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태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 일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야. 뭘요? 진짜 부자가 뭔지. 영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응. 이제 알았어.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도 돈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반포로 가주세요. 손님은 3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지친 직장인 같았습니다. 기사님, 이 일 오래 하셨어요? 2년 됐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편한 일은 없으셨어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게 다 힘들죠. 그것도 그렇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님,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저 요즘 부동산 투자 생각하고 있는데. 태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빚내서 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로 인생 망쳤거든요.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들 부동산 한다고 하던데. 남들 하는 건 남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 가족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잃으면 그게 진짜 파산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남자가 내리고 태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밤 9시 태수는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황혼의 신기루. 그는 웃었습니다. 2년 전 그는 신기루를 쫓았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환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신기루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멀어졌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신기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땀 흘려 일하는 것,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태수는 반지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저녁 드세요. 수진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태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수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3년 후, 태수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수지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뭐 될 거야? 준혁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웃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뭐든. 그럼 할아버지는 뭐가 되고 싶었어?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지금은? 응. 지금은 됐어.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복해? 그럼. 너희들이 있잖아. 태수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황혼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노을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